넣는 녹화를 시작합니다. 찬성하고 있지 않은 그런 맥락에서 반대하게 되는데 예.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의협지도부 아까 말씀하신 최대비 회장을 기점으로 하는 네. 이 강성 우파 집행부의 입장은 네. 의료의 공공성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의료는 시장 중심 체계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 그런 어떤 재산이고 사유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 부분에서 어떤 영역이 확대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 좀 해프닝성이 논란이 있었는데, 공공의대를 학생 추천을 받는데 지자체장이 추천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가 거기에 하는 부분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제 예시로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 뭔가 방침들도 제대로 안 정해졌고 정부 방침 대책도 약간 좀 주먹구구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사실은 공공의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좀 내실 있는 안을 냈어야 되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안들을 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의대만 지금 하나 더 들여다보게 되면 공공의대 정원이 고작 49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작고요. 첫 번째로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적은 정원의 의과대학들이 사실은 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못 갖췄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여 하는 적은 의대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해놓고, 왜냐하면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막상 만드는 공공의대는 49명 한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발표를 보면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안 돼 있다는 게 느껴진 게, 선발 방식은 사실은 마지막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합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의 차이를 체감은 못하시겠지만 일반 4년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 그동안 이제 본인이 학비를 내고 다른 공부를 했던 사람이 전문대학원에 와서 의사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임상의사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전망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양성하는 건데, 공공의대는 저희가 지역 할당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임상의사 필수의료 부분을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게 전제가 지금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4년 정도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왜냐하면 의과대학은 6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아주 짧은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정부가 좀 발표를 할 때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한 다음에 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카드뉴스 같은 걸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안도 지금 말씀하신 좀 부족하기도 하고 충분히 수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발표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을 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 의사 파업이 가질 수 있는 그 정당성과 명분이 매우 약하고요. 그리고 파업을 지금 해야 될 정도로 진료 거부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협회와 이제 대화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협회와 정부만 대화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들은 사실 국민 건강과 이제 앞으로의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뭐 저희가 돌봄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민사회 그다음에 다른 모든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간 정부가 사실은 소통을 일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일부 반영해서 뭐 예를 들면 의대 정원 확대 요번에 이제 1년에 400명 중에 50명은 뭐 산업체 이사 이런 분들을 늘리겠다고 해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산업체 민원 처리를 해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다 고려를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걸 논의하는 테이블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의정협의 같이 협소하게 의사 단체와 정부만 모여서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정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일단 보류하고 좀 더 대화를 해라 이 얘기고, 의사들은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부는 사실은 그렇게 할 의지가 생긴 것 같은데요. 협회가 사실은 지금 아예 그냥 전면 철회 아니 백지화 이걸 지금 전제로 하고 정부에 지금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냥 몰수 전략 가지고 이제 국민
건강과 관련돼 있는 진료를 계속하면서 투쟁하는 방식은 사실은 힘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회가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은 안을 최대한 잘 조율을 해서 빨리 진료 현장에 돌아가고 정부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지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뭐냐면은 이제 수가 같은 것들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부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과,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되고 의료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돼 있다. 지금 정책 때문에 수가 현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인력 문제가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다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다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의학 교육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이제 다만 지금 그 각각의 문제들이 보기를 뭐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그걸 다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은 진료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문제 제기하는 거지 어떤 공론화 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그런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때 의사들 당연히 여기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협회가 사실은 지금 이런 이익 집단으로서 의사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해가지고 무슨 이런 파업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 안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사실 전문가 단체의 대표답게 이렇게 조율을 하고 의사 단체 전체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 부분은 지금 내부 정치 문제 때문에 협의를 못하니까 제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백지화, 전면 철회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공허한 어떤 이야기들만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한국 의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럼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협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치 집단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예, 맞습니다. 뭐 한국 의료의 가장 큰 그리고 문제는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의료 공급의 거의 95%를 저희가 민간 시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 때문에 과잉 진료 부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수익성이 없는 진료과나 이런 데는 기피가 되고 그다음 지방에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민간 의료기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공공의료기관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공의료기관 공급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협회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도 그럴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선뜻 나서지 않고 그다음에 또 민간 의료기관 중심에 있던 의사협회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빨리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낙연 당대표 후보 만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들, 아빠랑 분리배출하러 갈까? 아빠, 고장난 선풍기는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버려지는 가전제품도 소중한 자원이 된다는 거 아시나요? 환경부는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 가전제품 구입 시 판매자에게 수거 요청하기,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하기. 어때요? 참 쉽죠?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 그린 뉴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이면 열 다 싫어하지요. 숙제를 해결하자고 모여서 또 다른 숙제를 만들고 실적을 체감당하는 게 회의니까요. 그러나 회의는 조직에서 나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짓는 면접 자리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를 만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적도, 동지도 생깁니다. 나아가 회의는 배우는 자리입니다. 세 사람이 같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점이건 단점이건 회의 자리에서는 배울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에 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회의표에 집중하십시오. 회의 때 말 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목적에 부합하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판에 끌려가지 말고 판을 끌고 가야 합니다. 타이밍을 보면서 내 의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덤비세요. 단, 모르는 건 침묵하세요. 또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참석자 비위를 맞추려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진 마세요. 회의를 할 땐 우군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해서 그 사람의 발언에 호의적으로 반응해 주거나 누가 얘기하셨듯이 등으로 그 사람을 거명해서 자연스럽게 내 편을 만들어야 합니다. 논쟁과 갈등을 두려워하진 마세요. 갈등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악입니다. 거침없이 비판하세요. 마지막엔 칭찬도 잊지 마시고요. 반론을 얘기할 때도 공감하는 부분을 먼저 말하세요. 창의적인 성취의 대부분은 사람 사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이 뒤엉키고 치고받으면서 발전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유일무이는 없습니다.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말하되 언제든지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회의는 직장 생활의 거의 전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준비돼 있다면 회의하세요. 정중당당하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KBS 58분 날씨. 지금은 태풍이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위치는 제주 서귀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 오늘 오후 3시 무렵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겠습니다. 밤 9시쯤에는 전남 서해상, 내일 이른 새벽에는 충청과 경기 서쪽 해상을 지날 전망입니다. 이번 태풍은 무엇보다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지금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90k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차츰 전북과 경남 지역의 바람이 거세지겠고 충청과 경북은 낮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는 저녁부터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고 철탑이 쓰러지거나 나무가 뿌리째 뽑힐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남부지방,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전라도와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 최고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까지 무덥겠습니다. 밤사이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한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34도, 전주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막판에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 진행 중인데 오늘은 자가격리 중이죠. 이낙연 당대표 후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진짜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게 진짜로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건강은 좋습니다만 예.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요. 마음이 답답하시겠죠? 지금 밖에 네, 지금 네, 한참 걱정도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저 바깥 세상에 하도
국민들이 힘들어하실 일이 많아서요. 네. 영 안에 있는 게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도움이 괜히 미안하고요. 언제 그러면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가격리가? 31일 내주 월요일 정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흥행도 잘 안 되고 지금 코로나에 뭐 의사들 네. 파업에 태풍에 지금 여러 네.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아, 그럼요. 네. 뭐 하나만 해도 걱정일 텐데 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하다가 다시 커지고 네, 또 수해 복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태풍은 또 몰아닥치고 네, 막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딱 이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나씩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네. 전에 저희들 의사 총파업 관련해서 인터뷰를 네. 했었는데 네. 오늘부터 지금 집단 휴진에 들어가요. 예. 전공의들 뭐 응급실에서도 빠졌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파업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네. 의사들이나 전공의들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 코로나 국면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신다. 국민들께서 상처가 너무 크실 거예요. 네, 분노도 크시고 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네. 그 정부에서 그러면 강력하게 예를 들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다든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네. 보십니까? 아니 이미 정부는 예. 그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업무 개시 명령. 예, 속보가 지금 떴네요. 예. 네네네.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네네.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이미 상당한 정도까지 대화를 했는데요. 네. 철회를 하냐 마냐 이것이 마지막 쟁점이었던 것 같지요. 네. 근데 그 정부는 보류하겠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자. 네. 의사협회까지 그걸 수용을 했는데 네. 전공의 전임의들이 수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고요. 예. 지금이라도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면 좋겠고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네. 것이 정부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얘기도 해야죠. 네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지금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정부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 네네. 타격이 워낙 크니까. 네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후보께서는? 3단계로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지요. 일단, 예. 네네네네. 3단계로 가면 당장 직장을 잃는 분, 또 생계가 날아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네. 네, 그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네. 아마 1차 고비가 이번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광화문 집회가 광복절 15일에 있었는데 네.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녹화를 시작합니다. 태풍 전야인 것 같고요.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이 워낙 강풍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낙과 피해가 크게 염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수원은 방풍림도 설치되어 있고 사과나무 가지가 흔들리지 않게 묶어놓기는 했는데 과수원 특성상 자연에 노출되어 있어서 농업인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해안에 태풍이 올 때마다 과수농가들이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추석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더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0일만 있으면 추석 사과를 출하하게 되는데 네. 태풍 피해를 줄이고자 일부 농가들이 사과를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봄에 냉해, 여름에 폭우, 그다음에 지금 태풍까지 이렇게 해서 3중고를 넣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올해 추석 대목은 없어질 것 같이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별 피해 없이 태풍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산군 고동면 김정도 선생님이었습니다. 보령과 예산 쪽 상황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태안신진항의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백상현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 태안반도 끝자락에 있는 충남 태안 신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태안반도는 이 서울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서해를 따라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입니다. 네, 이곳도 서서히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전부터 이 뒤쪽으로 보시면 비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도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산을 비롯해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초속 10m 안팎의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녁 7시를 기해서는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서해 중부 먼바다 또 앞바다 등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남도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보령과 태안을 연결하는 원산 안면대교와 태안 신진도를 잇는 신진대교의 차량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남도 내 100여 개 항포구에는 선박 5천여 척이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태풍은 2012년 태풍 볼라벤과 경로는 비슷하지만 강도는 더 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당시 충남에서만 노인 3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 기자, 그러면 태풍이 충청권에 가장 가까워지는 건 언제가 될까요? 네, 이 태풍 바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청권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새벽 2시쯤 이 서해안 중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보령과 서천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기 시작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태풍은 서해안에서 50에서 100km가량 서해상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태풍이 근접하면 충남 서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30에서 100mm의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안 신진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서해안 양식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태안구 남면읍 승원리의 나우식 이장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태안에도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 제가 지금 꼬치 해수욕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한두 시간 전보다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예, 태풍이 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네, 긴장이 좀 되겠군요. 네. 네, 이장님께서도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마음을 졸일 것 같은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주민들은 태풍이 올 때마다 철저히 대비를 합니다만, 지난해에도 태풍 닝닝이로 우리 지역 가두리에 큰 피해가 있었어요. 이제 평소보다 가두리 고정 밧줄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의 고정 로프도 단단하게 조여 매었으며, 이동이 가능한 가두리나 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이제 대비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 때마다 어민들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이번 태풍으로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아무래도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파도도 거세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가두리를 고정해 놓은 로프가 끊어지거나, 또 가두리가 망가지면 그물이 찢어져요. 네. 이 그물이 찢어지면은, 양식하고 있는 그 고기들이, 밖으로 탈출하거나, 또는 네. 이렇게 폐사를 하게 돼서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남면읍 승원리 나우식 이장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풍 북상에 따른 지역별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정환 기자 나왔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황 기자, 태풍이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도 이제 본격적인 영하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태풍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태풍은 오후 7시 현재 전남 완도 서쪽 20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속 22km의 속도로 서해안을 따라서 계속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도 자정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내일 새벽 1시쯤 보령에 160km까지 근접하겠고 새벽 2시에는 태안에 120km까지 다가오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 1시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오후 7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새벽 1시쯤에 우리 지역에 가장 가까이 온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8시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약 5시간 정도 뒤면은 본격적인 영향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예. 특히 이번 태풍은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람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 비바람
지금 얼마나 셉니까? 맞습니다.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태풍은 그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5m에 달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태풍입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도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23분에요. 태안 옹두에서 초속 19.2m의 풍속이 관측되고 고령 외연도 18.8m, 또 충남 최서단인 북경렬 비도에서도 초속 17.6m의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그리 강한 편은 아니지만요. 태풍이 시시각각 접근하면서 바람의 위력은 더욱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부터는요. 보령과 부여 등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번이지만 점점 세지겠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먼저 이번에 CCTV 보면서 좀 자세한 상황 알아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일단 충남 서해안 지역부터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태안 신진항인데요. KBS 재난감시 CCTV에 비친 모습입니다. KBS 중계차가 지금 나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 파도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다가오면서 점점 파도도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 태풍이 접근하면서 그 어선들이 불을 밝힌 채 지금 항구에 대피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서해안고속도로 횡담도 부근입니다. 카메라에 그 빗방울이 조금씩 이제 맺힌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곳 역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좀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내륙 지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대전입니다. 대전시 CCTV에 비친 대전 갑천대교의 아직 대전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은 아니기 때문에 큰 지금 뭐 바람이 분다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대전 역시 내일 새벽에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전과 세종, 충남에도 지금 태풍이 시시각각 접근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바람,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낙하물에 의한 사고, 또 운전할 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시간 이후에는 웬만하면 외출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할 때는 평소 상상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강풍 피해 예방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이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비가 적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 피해,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구조와 대응 구조와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그래서 연관해서 바로 이제 저신뢰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일단 더 문제고. 네네. 그걸 틀린 걸 교정해 준다고 해서 이제 바로 먹히는 게 또 아니라는 점이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좀 아무래도 정부는 이제 급한 상태고 지자체도 그렇고 이제 뭐 구상권 청구라든가 강력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부분 대처는 되겠지만 또 도움이 될까라고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강력 대응의 양상들이 국내외로 좀 어떤지 홍 기자님께 좀 말씀 주시죠. 국내는 이제 지자체마다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해외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선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뭐 자가격리나 아니면은 그 마스크를 안 쓰면은 뭐 1,000파운드 막 이렇게 벌금을 주겠다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면은 거의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방침은 그랬지만. 네, 그래서 뭐 한 3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호주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한테 6개월 징역, 이게 한 건 정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구상권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실제 해외에서는 이런 걸로 뭐 벌금이나 처벌이 강력하게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최재욱 교수님.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 구상권은 민사소송의 그 손해배와 제3자의 발생을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강력한 건 처벌입니다. 구속하거나 바로 가두거나. 그래서 그런 강력한 처벌 조치하는 나라는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시집 방역 국가자